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 11.6 사건과 12.2 사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봄은 어떤 영화나 역사 왜곡, 사실 왜곡, 그 다음에 정치 선동 영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봄을 보면은 거기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자주 비춰집니다. 특히 이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이태신입니다. 실제 인물은 수도경비사령부의 장태환 장군이었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이태신으로 바뀝니다. 근데 다른 인물들은 이름이 다 비슷해요. 전두환 대통령은 전두광, 노태우 대통령도 노태건으로. 근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연행되는 거를 막아선 인물, 영화에서 이태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국가탈취범이다. 국가탈취라는 측면에서 친일파랑 똑같고, 그런 친일 매국노 정권 탈취범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 의로운 장태환 장군이고, 이거는 오버가 아닙니다. 정우성이 전두환과 맞서 싸우러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쳐다보고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선동 영화다. 지금 700만 넘어가고 있고 1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게 이제는 영화 흥행 정도의 이슈가 아니고 역사 심판을 내리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전두광의 막 포스터에 막 구멍을 찍는 막 그런 사진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SNS를 보면 감정이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비판하고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서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이 이태신 장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장태환이라는 분이고요. 어쨌든 이 정우성이 전두환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미 씨가 연기한 거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재규랑. 이 사람을 당시에 합동수사본부, 즉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합수부의 부장으로서 전두환 당시 합수부 부장이 있었죠.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김재규는 현장에서 탈출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체포가 되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쏜 사람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궁정동 안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있었노? 보니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있었다더라. 불과 40m 거리에. 게다가 총성이 40발 이상 들렸고, 김재규가 도움을 요청하고 김재규와 함께 차를 타고 빠져나오는 동안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국방장관 노재현을 패싱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소집을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언했냐 그때. 그래서 전두환 합수부장이 이걸 보면서 일단은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전 합수부장을 따르는 군부의 세력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면서 사태가 커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부하인 수도경비사령부의 이 사령관이 장태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신의 상관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근데 뚜껑 열렸는데 당연히 이 영화에서는 정의의 사도여야 되니까 상관이 끌려가서 쫓아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명분을 주죠. 그거는 바로 국가 수호의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 영화가 왜 선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12.12 사건이 영화가 말하는 것처럼 전두환이 군사 반란이 되려면은 11.6 사건에 가담한 정승화 참모총장이 아무 죄도 없어야 되는 거고, 김재규의 시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이어야 11.6 사건이 정의로운 거고, 정승화가 무죄여야 12.12 사건도 군사 반란이 되는 거죠.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육구참모총장을 끌고 가야 그게 군사 반란이 성립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영화가 왜 선동영화냐면은 12.6 사건에 가담한 정승화 참모총장의 혐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참모총장은 죄가 없다, 그 말만 그냥 되풀이돼요. 그게 선동입니다. 그게 괴멸수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진행되는 사건들은 극악무도한 전두환이 나타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육구참모총장을 잡아가는 군사 반란이 되는 거고, 그 군사 반란을 진압한 장태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절대선에 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지휘 체계도로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 제일 위에 원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죠. 근데 서거를 하셨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그러면은 당시에 총리가 최규하 총리였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잠시 대통령을 했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 노재현이었습니다. 그 밑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있는데, 전두환 당시에 소장이 바라봤던 거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가는 때
때에 당신은 도망갔냐? 게다가 김재규와 작당 모의한 정황 있냐? 왜 횡설수설하냐? 왜 1차 수사 때 바깥에서 총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거짓말했냐? 그러니까 수상하니까 데려가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좌익들이 선동하는 거는 지 체계상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거는 보안사령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에 전두환 소장은 보안사령관이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는 총지휘자인 합수부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가장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정승화 총장을 연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두환 합수부장의 뜻에 동의를 해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끌고 가더라도 이거는 내가 네 편에 서겠다라고 같이 총대를 맨 장군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준 사람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장태환 소장이 여기 밑에 있죠. 장태환 소장이 정우성인데 이 사람은 직속 상관이 정승화 총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장태환 소장을 수도경비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앉혀준 사람이 정승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앉혀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들이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승화를 놓고 한쪽 편에는 전두환 파가 있는 거고, 정승화를 놓고 한편에는 정우성 파가 있는 거죠. 이렇게 1박 2일 동안 서로 총격전을 했었던 게 바로 12.12 사태의 전말입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역사적인 사실을 다 무시하고 왜곡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김성수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인데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뭐다? 각색할 때는 재미를 위해서 허구를 더했는데 사실이 몇 프로인지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썩혔다.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이 영화가 시작할 때 뭐라고 밑밥을 까냐면은, 이 영화는 실화에 기초했으나 영화적인 거를 위해서 몇 가지의 허구를 섞었다, 그러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냐면은, 이미 전두환 대통령을 묘사하는 사람은 전두광, 노태우 대통령을 묘사하는 사람은 노태건, 그냥 실제처럼 다 해놔버렸잖아요. 근데 영화를 끝날 때 어떤 장면에서는 어떤 게 허구고 그런 걸 말 안 하면은 대중들은 그냥 감정이입만 하고 그냥 막 전두환 죽여버려, 막 이 감정만 남는 거야. 그리고 그 영화대로 지금의 정치를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요,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실제 없었던 장면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들 팩트대로 영화를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은 전두환 반대편에 서서 이제 진압군을 꾸렸던 장태환 장군, 영화에선 정우성.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행주대교에서 전두환 장군을 따르는 공수부대가 쫙 오니까 서울에 진입하죠. 장판판 전투에 장비처럼 딱 서가지고 공수부대에 딱 행진을 막아요.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딱 늠름하게 서가지고 공수부대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장면 없습니다. 실제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런 사건 없다고. 두 번째, 마지막에 정우성이 굉장히 멋있게 황정민한테 대들죠. 광화문 앞에서 정우성이 내가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하는데 화가 나니까 바리게이트를 넘어가지고 너 전두환 씨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정우성이. 그 장면도 역사적인 사건에 포함 안 됩니다.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볼 때 뭐가 사실이고 허구인지 그냥 나는 몰라, 그냥 전두환이고 전두광이고 딱 그게 일치되니까 이게 역사적인 팩트지, 그러고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또 다른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역할인데,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최규하 당시의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11.6 때 시해당하고 그 소식을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서 당시에 나라가 난리가 났거든요. 사람들이 울고 불고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 나라가. 근데 11.6 사태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도 그렇고요, 제가 KBS에서 발견한 다큐도 그렇고 11.6 사건에 대해서 쿠데타가 아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냥 비상사태지 쿠데타가 아니다. 어떤 좌파 패널이 나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김재규에 대해서 불쌍하게 고문당하는 역할로만 이렇게 그려요. 처음에 그냥 뭐 물고문 당하고 그냥 이러고 있어. 그리고 그냥 끝납니다. 김재규에 대한 묘사가 없어. 근데 11.6에 대해서 이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암흑의 시대를 이끌던 박정희라는 사람한테 총을 쏴서 의거를 한 그런 김재규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11.6 사건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차지철 경호실장을 쐈죠. 그 뒤로 혼비백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같은 자리에 김계원 비서실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궁정동 안가에서 40m 떨어진 별동에서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가 총을 쐈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었고 그 장면을 봤고, 근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한테 김재규가 달려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한테 식사를 하자고 미리 불러놓은 거거든요. 김재규가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한 거란 말입니다. 차지철로부터 10월 26일에 각하랑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와라. 차지철로부터 전화를 오후에 받고 당일 오후에, 그 다음에 김재규가 완전 범행을 위해서 정승화 참모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날 각하랑 식사 자리가 있는데 나랑 따로 식사를 하자면서 궁정동 안가 옆에 있는 건물에 불러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머리가 흥커러지고 셔츠에는 피가 다 튀고 신발을 벗은 채로 달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차에 타라면서 김재규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김재규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엄지손가락이 각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면서 이렇게 서거하셨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정승화가 이 딱 보면은 왁구가 나오잖아요. 바깥에서 총소리가 10,000번 이상 들렸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한국전쟁 참전한 사람입니다. 전쟁 경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총소리를 들으면 바로 알아. 근데 김재규가 피가 묻어있죠? 신발 없이 달려와 있죠? 완전히 동공 풀려가지고 뭐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잠깐만 차 세워봐. 너도 의심되니까 내 일단 들어가 볼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전쟁 경험이 있고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대통령 시해 현장에 바로 가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근처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동작 그만. 이게 바로 육군참모총장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김재규랑 함께 자동차를 타고 있다던 다음에 육군 본부 벙커로 가가지고 숨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재가도 없이 각군 참모총장을 김재규의 명령에 따라서 소집한 다음에 계엄령을 때려준 사람이 바로 당시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바로 연행해야 됩니다. 대통령 시해범 또는 내란 방조죄로 연행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게 당시에 국민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합수부 뭐하노, 빨리 정승화를 조사를 해라. 군 내부에서도 압력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게 누구냐, 왜냐면 국가의 아버지처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보면은 막 국장에 전 국민이 나와서 막 애곡하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김재규 혼자 단독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 군에서 누군가 가담한 거 아니냐, 국민들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극악무도한 게 뭐냐면은 그냥 불쌍하게 고문받는 장면만 나와, 김재규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2.6에 대한 가치 판단이 빠진 상태에서 12.12 사태를 보게 되면요 당연히 전두환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김재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박정희 대통령이란 대척점에 선 사람이 아니고 민주화를 위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모든 꿀보직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1961년 호남비료 사장, 육관구 사령관, 보안사령관, 3군단장, 중앙정보부 차장,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 후배라고 얼마나 예뻐했는데 우리 재규 이러면서. 건설부 장관 시절에도 김재규는 대통령 찬양 송시를 지어서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고, 중앙정보부 부장이 됐을 때도 중앙정보부의 기본 임무는 박정희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임무다. 그 다음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참모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가 추천해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진 거라고. 딱 보니까 자기가 육군참모총장도 자기 라인이고 군에도 자기 라인 있고 김계원 비서실장도 당시에는 김재규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비서실장인 김계원도 자기 편이라 생각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혁명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수사 기록 들춰보면 다 나와 있어요. 김재규가 직접 한 말입니다. 최단 시일 내에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기존 정당을 해체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부위원장은 누가?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서 군인들로 구성하고 혁명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내가 각하를 시해하면 국민들이 나를 충할 것으로 생각했다. 두 번째로는 김재규가 함께 이 일을 벌일 때 당시에 부하인 중앙정보부의 의정과장인 박선호와 함께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김재규가 오늘 해치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시에 박선호가 망설였어요. 근데 박선호가 왜 생각을 바꾸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는데 합류를 했냐면, 김재규가 어떤 식으로 설득했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도 우리 편이고 여기로 오기로 했다. 그 말을 듣고 김재규 밑에 있는 박선호가 그래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당시에 수사를 총지휘하던 전두환 합수부장 이거 이상하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보니까 정승화 대장을 연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예민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 보니까 당시에 전두환 소장이 이거를 비밀리에 붙였던 겁니다. 당시에 가장 측근이었던 노태우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만 주고, 당일이 됐을 때 여러분 이런 거는요 주변에 정보가 새 나가면은 군끼리 내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일에 대통령 최규호한테 보고를 올리고 동시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 및
연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럼 왜 여러 번이나 재가를 받으러 왔냐면은 당시에는 갑자기 장태환 장군이 급발진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병력들을 동원해서 거의 내전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셔야 내전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빨리 재가를 받으러 왔던 건데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왜 늑장을 부렸냐면은 원칙주의자에다가 혹시나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거에 재가 해줬다가 잘못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국방장관도 동의했음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분이. 최규하가. 그럼 노재현 국방장관 어디 갔는데 이렇게 사태를 위험하게 만들었냐. 노재현 국방장관은 당시에 소위 말하는 런을 했습니다. 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끌려가는 걸 보고 겁먹어가지고 한미연합사에 들어가가지고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2.12 사태 때 왜 군끼리의 총격이 더 길어졌으며 왜 이러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생겼느냐. 쫄보들 때문에 그런 거다. 쫄보들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군인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때 사태의 심각성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식으로 개입됐는지 전두환 당시 소장이 다 설명해 줬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재가를 했으면은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태가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죠. 육군참모총장이 끌려가자 그 부하인 장태환 장군이 3공수여단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서울에 진입시키고 반대로 전두환을 따르던 9사단과 1공수여단, 5공수여단 이런 부대들이 서울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 정말로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뻔했는데 장태환을 따르던 병사들이 포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장태환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을 출세시켜준 정승화 총장에게 충성한다. 이런 말을 과거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지금 국가 질서를 무너뜨렸느냐 그거를 지금 찾는 싸움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죄송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출세시켜준 정승화 총장이 끌려가니까 무리하게 막 다 동원한 거예요 그냥. 저는 맥락과 지금 11.15 사건에 대한 본질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이러한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수도경비사령부의 헌병단 부단장을 했었던 신윤희 장군의 증언입니다. 수경사 소속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태환 사령관이 12.12와 나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사령부 전 장교 450여 명 중에 60명만 사령관을 지지했을 뿐 390여 명 다른 장교들은 사령관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령관의 행동 지시가 부당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밑에 있었는데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부하들한테. 그래서 자신이 자서전에서 밝힌 대로 자신의 휘하에 450명 중에 60명만 장태환을 따르고 390명은 그 명을 따르지 않았던 거는 그 명령이 무모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화에서는요 이 역할을 한 장태환 장군을 한 정우성이 막 정의의 사도거든요. 절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신윤희 장군에 따르면은 이거는 딱 봐도 정승화 참모총장이 문제가 있는 거고 전두환의 합수부의 수사는 타당한 것이고 국민적인 여론도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으러 보고까지 하러 올라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휘하에 병력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내전 사태까지 끌고 가는 장태환 장군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정반대죠. 정권을 탈취하려는 전두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로운 소수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잘 안 됐다. 근데 역사는 사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영화처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실제로도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국방장관의 허가 없이 각군 총장을 소집을 했고 계엄령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수도경비사령부에 명령을 해가지고 궁정동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 장소에 포위 명령을 내려서 경호 인력이 못 들어가게 차단을 했습니다. 김재규가 원하는 대로 병력을 배치해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날 밤에 김재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승화는 병력이 출동하면 어디를 경비해야 되느냐. 그러자 김재규 곁에 있던 김정섭 정보부 2차장보가 방송국 발전소 등의 부대를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응당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과 병력 배치 같은 것들을 김재규를 통해서 오다를 받은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김영삼 시대 때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는 이 말을 다 부인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다 얘기했으면서. 근데 김재규와 당시에 김정섭 정보부 2차장보는 나는 정승화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증언을 했습니다. 말 바꾼 사람 누구죠? 정승화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어쩌다 그렇게 다 뒤집혀가지고 정반대되는 세계관이 사실로 둔갑이 되었는가? 그 단초는 김여상 정부 때의 역사재판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로 12.12 사건과 5.18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역사적 죄인으로 매도하고 증언 같은 것들로 편향되게 채택을 했죠. 그러면은 핵심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최규하 당시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비겁하게도 재판 과정이나 기자들이 수십 차례 질문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당시에 위압적인 태도로 재가를 받으러 온 거 맞냐? 대답할 수 없다. 정승화 총장이 11억 사건에 가담한 거 맞냐? 대답할 수 없다. 모든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 다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은 사람이 최규하입니다. 이 사건이 더 미궁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최규하 대통령의 말이 결정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여론조사 기록도 남아있어.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88%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합수부의 수사 때는 정승화 유죄, 가담했던 사람들 김재규만 다 유죄 이렇게 됐는데 YS 정권 들어와가지고 11억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뒤집혔던 겁니다. 12.12는 국가 질서를 잡았던 사건이 아니고 군사 쿠데타다. 이후에 역사는 김재규가 사형이 되고 정승화가 감옥에 갇히고 전두환 전 합수부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를 하죠.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을 이 위원장으로 앉히고 전두환 자신은 이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의 속내는 뭐냐면은 11.6 사건과 그 뒤에 12.12 사태 때 본 것은 권력의 큰 공백기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치적인 혼란과 군 내전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야 어떤 상징이 있어야 이 나라가 안정화되겠구나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종령을 하고 그 다음에 11대 대통령 간접선거로 당선이 되고 12대 대통령도 간접선거로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집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채로 정권을 아슬아슬하게 유지됐던 거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제가 그거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화라는 거는요, 군사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발전이라는 두 축 없이 민주화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얀마에 왜 최근까지 쿠데타가 나는 줄 아세요? 잠깐 정권을 잡았던 야당이 아무런 군사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랑스의 19세기가 왜 난장판인지 아십니까? 너도 나도 해보겠다고 연속 쿠데타하는 거거든. 루이 16세를 처형시켰죠, 로베스피에르가. 근데 정권이 약해지니까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 처형. 그 다음에 해볼만 하겠다니까 나폴레옹이 쿠데타. 그 다음에 왕이 이젠 해볼만 하겠다. 다시 왕정 먹고. 왕이 하다가 경제 말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조카 나폴레옹 3세가 또 쿠데타. 왜 이집트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안정의 기반이 없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왜 이제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죠? 쿠데타가 일어날 만큼 야만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군사적 안정감과 경제적 안정은 어떻게 가능하냐? 독재로 가능합니다. 대만은요, 계엄령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했습니다. 누가? 장제스가. 남미의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의 이런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 그나마 성장 가능했던 게 일관된 통치권 안에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또는 보수, 진보 번갈아 가면서 정치했다 해보십시오. 이 나라에 어떠한 산업이 발전했겠습니까? 김대중의 70년대 후반에 김대중의 대선 공약이 뭡니까? 최저임금,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 농업 위주의 산업. 그거 했으면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갈고 닦아놓은 첨단 산업과 반도체와 IT가 가능합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약한 정당성 때문에 비판은 받을지라도 이분이 뭐의 상징입니까? 군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저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냐면은 군의 정치적 불안정,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큰 권력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군벌들이 난립하는 그러한 무차별 내전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좀 했다고 보거든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명분이 있는데 군사적 파워가 없으면 바로 끝납니다, 게임이. 터키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슬람 사회주의자들이 왜 반세기 동안 정권을 못 잡았는데 군사적 파워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전두환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전두환이 이때 정권을 안 잡고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부터 87년까지 강력한 통치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제2의 김재규, 제3의 김재규처럼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들면서 국회도 난장판, 군부도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니까. 김재규가 그걸 증명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정권이 끝날 때 4파전이죠.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4파전이 일어나면서 난장판이 되었죠. 근데 이 난장판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그 혼란 때 일어났다면 전 오히려 더 끔찍한 태보의 길을 대한민국이 걸었을 것이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